자, 그 다음부터 우리 교과서상으로는 쭉 중국의 역사가 나가게 됩니다. 근대까지. 그리고 근대로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본사까지, 그리고 서양의 역사, 고대서부터 유럽사가 고대로부터 쭉 이어지면서 근대로, 그 다음에 근현대 역사,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세계사는 2015 개념교육과정의 세계사로서 원래 예전에는 동남아시아 역사도 배우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엄청난 역사를 배웠는데 대체적으로 거의 다 빠졌습니다. 지금은 그냥 동아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 그 다음에 이슬람 지역, 그리고 유럽사,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중국 문명, 중국은 나라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짧아야 300년이고 보통 500에서 600년씩 갔다라면 중국 애들은 대체적으로 길어야 300년. 왜 그런지는 수업을 통해서 내가 계속 얘기해 줄 겁니다.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네, 다 외워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냥 수업 때 하는 것만 중심으로 잘해서 여러분들이 세계사 수능을 얼만큼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혹시나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수업은 내신 위주기도 하지만 세계사 수능 대비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나는 내가 역사 전공자라서 세계사도 괜찮다. 왜 괜찮냐면은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양이 많기 때문에. 중국사만 해도 이런데 양이 많은 대신에 그 시험 문제가 딱딱 나오는 데서만 보통 나오고 전체적으로 꼬아서 내는 문제가 안 나옵니다. 표준 점수 높게 받기 위해서 세계사 동아시아 선택하는 게 유리하긴 한데 그건 나만의 생각이고 이상하게 역사들을 어려워해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 게 역사를 좋아해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 때문에 선택한 사람들도 있을까요? 네, 대부분 없겠지만 어쨌든 수능도 같이 준비하면서 할 거니까. 네. 그러면은 중국 문명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문명의 탄생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황허강 유역의 황토지대를 중심으로 기원전 2500년경 청동기 문자 사용을 통해서 바로 문명이 발생, 그리고 성을 쌓고 정치조를 갖춘 초기 국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 아래줄 기록상으로 나타난 중국의 최초의 왕조는 하나라. 그래서 하왕조가 되는데 이 시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은 하나라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기록만 있으면 안 되잖아. 당연히 그 기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적 유물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까 유적이 나오긴 하지만 국가 규모의 커다란 어떤 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하왕조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지만 중국 애들 지들은 맨날 우리가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진 나라다라고 하면서 이 나라, 현재 이걸 하나라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추정이지 100%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기록과 함께 유적지로도 이건 충분히 국가 규모구나 라고 하는 게 바로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기원전 1600년경 상, 다른 말로 은이라고도 하는데 이 상나라, 상왕조가 하를 멸망시키고 은어를 중심으로 황허강 일대를 통치하게 됩니다. 26쪽의 지도를 보면은 그 은어라는 지역 어디에 있는지 나와 있게 됩니다. 황허강 주변으로 같이 있는데 요 은어를 중심으로 황허강 일대를 통치하게 되는데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청동으로 된 무기, 제사도구를 만들고 돌과 나무로 농기구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태음력을 제작해서 제사와 농경에 이용했는데
바로 그 줄 끝에 보니까 상나라는 재정일치. 그래서 제사와 정치를 지배자가 하는. 그래서 재정일치의 신정국가로 국가의 중요한 일은 정인이라는 점술가가 점쳐 신의 뜻을 물어 결정하게 됩니다. 신정국가, 신권국가, 그냥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을 쳐서 신의 뜻을 물어봐서 결정을 했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 이 점의 내용과 결과를 갑골에 새겨 기록했으니 이것이 바로 갑골 문자입니다. 바로 그 줄 끝에 한자의 원형이 되는 게 갑골 문자. 갑은 껍데기 갑자, 골은 뼈다귀 골자. 그래서 거북이 등껍데기나 배딱지 또는 소의 커다란 뼈 해서 하게 되는데 밑에 탐구활동 먼저 봅시다. 갑골문, 왕의 점술가는 거북이 배딱지, 그래서 껍데기 갑, 그 다음에 소의 어깨뼈, 뼈골, 여기에 불을 달궈서 갈라지는 금의 모양을 보고 신이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하셨다. 그래서 그 신의 뜻을 판단해서 글자를 적게 되니 이게 갑골 문자, 오늘날 한자의 원형이 됩니다. 수업 때 이러면 다 대박일 텐데 편집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원래대로 갑니다. 자료 1번, 자료 2번을 통해서 당시 국가에 중요시하였던 활동이 무엇인지 빈칸에 적어보자. 자료 1번, 경술일에 점을 치면서 정인이 묻습니다. 왕께서 기장을 심으신다면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장차 풍성한 수확을 얻지 못한다면 왕께서 기장을 심지 말아야겠지요. 자료 1을 통해서 국가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거, 풍성한 수확, 바로 농경. 당연히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농사가 최고의 핵심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농경, 국가에서 중요한 일이고, 자료 2번, 두 번째 줄부터 봅시다. 장수 망승을 데리고 하위를 정벌하러 가실 때 도움을 받겠습니까? 묻습니다.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하위를 정벌하기 말아야겠지요. 정벌, 국가 간의 전쟁, 정복전쟁, 이런 것들 국가에서 중요시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신의 뜻을 물어서 하게 되는. 2번 탐구활동입니다. 지금 2번 자료 1과 2를 통해 상나라의 정치 형태를 추론해보자. 재정일치, 신정정치, 신권정치 다 같은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마지막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왕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매달하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동아시아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순장의 풍습들이 고대 사회에 있었습니다. 26페이지로 넘어가서 주의 발전, 요게 어떻게 보면은 24페이지부터 했던 것 중에 가장 핵심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주의 발전. 첫 번째 줄 봅시다. 26페이지입니다. 지금 교과서. 기원전 1100년경 상나라를 멸망시킨 주나라, 바로 호경이라는 지역의 도읍을 정하고, 두 번째 줄, 창장강 일대까지 세력을 확대한 주나라는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왕은 직할지를 직접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은 친족과 공신들을 제후로 봉하여 다스리게 하는 봉건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주나라 관련해서 가장 확실하게 기억해야 되는 제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봉건제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제후, 왕에게 토지를 받잖아. 분봉받은 토지에서 왕과 같은 통치권을 행사하는 대신에 왕에게 내가 땅을 받았고 그 지역에서 왕처럼 행사하는 대신에 왕에게 무엇을 하게 되느냐? 마지막 줄, 공납의 의무, 세금 걷어서 내고 군사적 의무, 왕을 보호하고 다른 이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같이 싸우는 이런 군사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주나라의 봉건제, 종법제와 천명사상으로 뒷받침되게 되니, 종법제, 조선시대 유교할 때 배운 거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겠네요. 그 줄 끝에 종법제는 직계 적장자를 중심으로 한 신족 사이의 규범. 그래서 그 권력이 어디로 세습되느냐? 적장자, 정식 부인의 첫째 아들. 요게 바로 종법제.
그래서 친족 사이의 규범이고 그 세 번째 줄 천명사상, 하늘로부터 명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천명사상은 왕이 하늘의 명을 받아서 천하를 다스린다는 사상으로 정복전쟁 합리화 및 왕권의 정당성. 내가 왜 너희들을 다스리는 줄 알아? 나는 하늘로부터 명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왕권의 정당성과 정복전쟁 합리화, 이래서 천명사상, 바로 종법제와 천명사상이 주나라의 봉건제를 뒷받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네 번째 줄 계속 보니까 덕이 있는 자가 천명을 받아 나라를 다스린다는 덕치주의가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줄 보니까 주나라의 천명사상과 덕치주의는 정전제와 함께 이상적인 통치 방식으로 인식되어서 이후 중국 왕조 통치에 큰 영향,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영향을 전반적으로 끼치게 됩니다. 정전제, 옆에 왼쪽 설명 봅시다. 맹자라는 유교경전 중 아니야, 유교경전 아니야. 맞나? 아니야. 맹자가 쓴 책. 맹자에서 설명한 주나라의 이상적인 토지도인데 토지를 9등분, 우물정자 생각하면 우물정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9개로 등분한 뒤에 8농가에 나눠 병자, 각 진바라 나눠주는 겁니다.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땅을 공동으로 병작하게 해서 거기서 나온 수확물을 세금으로 바치는 이게 정전제가 됩니다. 대체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이상적인 토지제도를 본 게 이겁니다. 거기에 덕치주의, 천명사상, 그래서 유교, 그러니까 유교와 관련된 내용들의 동아시아에서는 이게 통치에 영향을 주게 된 겁니다. 마지막 문단 첫 번째 줄, 후대로 갈수록 왕과 제후의 혈연 관계가 멀어지면서 제후는 점차 왕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나라의 봉건제, 친족 간의 규범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개념으로 따지면 서울과 경기도는 왕이 다스리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해가지고 각각의 땅을 제후들한테 이렇게 주게 되면서 제후는 그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는 왕처럼 행사하는, 하지만 정식 왕은 수도 주변에 다스리는 게 왕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계는 친척간이야. 친척의 종법제로서 그러면은 당연히 왕의 친척들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들 사촌 동생, 사촌지간까지는 친한데 자기가 5촌, 6촌, 7촌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거야. 아마.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후대로 갈수록 왕과 제후의 혈연관계가 멀어진다. 이게 바로 그 얘기야. 7촌, 8촌, 9촌, 10촌, 11촌, 12촌 거의 성씨만 같을 뿐 남이 지남. 그러다 보니까 제후들은 점차 왕의 통제에서 벗어납니다. 나도 왕 되고 싶은데, 나도 왕이라는 타이틀을 맡고 싶은데 왜 맨날 이 집에 하는 데서만 왕을 계속 배출하고 쟤보다 내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가 쟤한테 굳이 세금을 바쳐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점점점 혈연관계가 멀어진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면서 두 번째 줄, 주나라의 왕실의 권위도 약화되는데 그 줄 끝에 주나라는 견용족의 침입을 받아 러양으로 천도하게 되면서 수도가 러양으로 갔다. 그래서 동쪽으로 옮기게 되는데 러양 지역이. 그래서 동주시대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 동주시대 그 줄 끝에 그 이후로는 봉건제가 사실상 무너졌으며 바로 이 동주시대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들어온 춘추 전국시대가 됩니다. 주나라 견용족의 침입을 받을 때 이게 그 중국 애들 입장에서의 견용족인데 개견자에다가 오랑캐 용자야. 개 같은 오랑캐. 중국의 중화사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는 얼마나 잘났다고. 세계사백과 한 다음에 27페이지 내용 확인까지 하고 수업 끝내겠습니다. 주나라의 봉건제. 첫 번째 줄 봅시다. 봉건이란
토지를 나눠줄 봉, 그리고 제후국을 세운다, 건설한다, 건축한다, 세울 건자, 세운다 라는 봉건이라는 뜻으로 왕이 제후국의 토지와 백성을 하사하는 대신에 군역, 공납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봉건제가 됩니다.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널버린 땅을 통치하게 되자 혹시라도 일어난 반란을 막기 위해서 왕의 입장에서는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 지역을 다스릴 때 남보다는 친척이 좋은 거지. 그래서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친척들을 제후로 삼아서 지방을 다스리게 했으니 그 옆에 왕의 형제나 친척을 제후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 혈연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친족 사이에서의 규범인 종법, 예법이 중요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 문단 첫 번째 줄, 지방 분권적인 봉건제는 서양 중세 시기에도 시행되게 됩니다. 서양에서는 중세 시대 때 이 봉건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주나라의 봉건제와의 차이점이 뭐냐? 그 줄 끝에 주나라의 봉건제는 혈연관계 중심이야. 왕과 제후 사이가 친척관계, 혈연관계가 중심이 되는 반면 서양 중세에서의 봉건제는 자유민들끼리의 쌍무적인 계약, 혈연이 아닙니다. 계약관계. 네가 나한테 해줘? 그러면 나도 너한테 해줄게. 확실한 계약관계. 이거는 서양 중세사 때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중세사 하니까 우리 반 학생들 올해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농농, 나는 장원의 영주, 봉건지대, 봉건사회 속에서 나중에 2학기 때 배우게 될 거고 미리미리 예습을 해놓으면 내가 담임쌤이 영주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1년이 편하니까요. 27페이지 스스로 학습, 내용 확인, 발생 특징 쭉 보면서 핵심 키워드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서의 문자는 바로 쐐기 문자,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쐐기 문자가 되는 거고 이집트, 당연히 나일강 유역, 쭈루룩, 특히나 메소포와 이집트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들 잘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인도, 인더스강, 쭈루룩, 그 다음에 바로 아리아인들의 이동, 이들은 철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원주민들의 반란을 확실하게 무마시키기 위해서 정말 엄격한 신분제도인 카스트 제도, 이런 게 머릿속에 기억나면 되는 거고 황허강에서 일어난 중국 문명, 그래서 주나라가 핵심이고 바로 봉건제, 종법제와 천명사상이 뒷받침됐다. 이런 내용 기억하시고 밑에 창의활동, 안내특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세계사 수행평가를 어떤 걸 해야 될까. 그래서 이런 거 하기에는 너무 중학생 같아 보이고 이런 거 그냥 할까? 27페이지 같은 거 안내책자 만들기, 아니면은 우리 교과서에 보니까 뭐 67페이지 같은 거 보면은 역사신문 만들기, 중학교 때 했지 너희? 대부분 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아무튼 그래서 논술 수행평가를 할 때 뭐 역사신문 만들기에서 사설란 이거는 논술로 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개학 전까지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개학 후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역량 수행평가에서 논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 사학과나 역사교육과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대학 가서 좀 배우게 될 거고 이걸 세계사에서 하기에는 뭐 하면 하겠지만 나의 개인적인 거는 별로 없어서 다음 시간에 32페이지 이제부터 중국사, 일본사,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역사 쭉 고대서부터 근대까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청나라 중반도까지 쭉 이어지게 될 건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